돌아가고 있어? 선생님. 한번 봐봐. 제발. 아니 먹으면 안 돼. 나는 원래 수업할 때 잘 안 먹어. 수업할 때 먹으면 저게 안 돼.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서. 네, 근데 저기 써봐요. 이렇게 어디에? 분필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지? 네. 함께 체크해보세요. 안 해도 돼. 아, 괜찮아. 알았어. 내가 다 맞춰놨어. 앉아. 여기까지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안 써. 여기 좀 써. 자, 거기 21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보면 학습활동에 그 원고지라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원고지.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건 희곡이에요. 꼭. 아까 얘기한 대로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그죠? 공연 목적의 작품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인물이 4명이 나와요. 장남, 장녀,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부인이라고 4명이 나오는데, 이 장남과 장녀는 이 작품은 특징이 뭐냐면,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서. 장남하고 장녀가 있는데, 자식이죠. 자식이 이제 교수가 공모해요. 교수에게 부모로서의 의무를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날 위해서 뭐 해줘야 돼? 돈을 열심히 벌어다 줘야 돼. 그래서 의무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의무를 강조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등골 브레이커죠. 등골 브레이커인데 아버지는 엄청나게 힘들게 괴롭게 살아가.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하품 관련된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막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교수는 돈 버느라고 너무 힘들고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교수는 피곤에 찌들어 있고 무기력하고 늘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 있어. 돈을 벌어와야 된다라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장남과 장녀가 이제 등장인물이면서 동시에 무슨 기능을 해주냐면 해설자 기능을 해줍니다. 해설. 이 원래는 인물이 해설자 기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몰입하는 걸 뭐 하게 돼? 방해하게 돼요. 내 말이 했더니 막 주인공이 갑자기 연기하다 말고 갑자기 상황 해설을 해버리면 이게 몰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해설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물과 해설자가 동일인물이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 작품의 몰입을 방해합니다. 근데 이 몰입을 방해했을 때 얻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몰입을 방해하면 어떤 이 작품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비판적 인식이 증가하게 돼요. 비판적인 인식을 하게 돼서 이 작품이 풍자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몰입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저 집 자녀들이 문제가 있군, 그죠? 부모는 자식에 대한 어떤 의무만 강요당하는 사회가 있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야. 내 말이 돼? 스토리에 몰입을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풍자성을 더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장남과 장녀는 자기네 아버지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냥 아버지한테 돈 갖다 주라는 의무는 되게 강요하면서 아빠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이런지는 전혀 몰라. 즉 이 말은 우리 현대 사회가 뭐가 끊어져 있는 거야? 가족 간에 유대관계를 상실했다는 거야. 이런 걸 비판하는 작품이에요. 의무만 강조하고 가족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유대 간의 강조가, 그러니까 상실됐다. 즉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무관심, 가족 간에 무관심하다, 그죠?
그 다음에 소통이 부재돼 있다. 가족 간에도 소통이 부재라든가 이런 어떤 유대관계가 없는 상황을 우리 현대 사회가 지금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쓴 작품이고 작가가 이강백이라고 아주 유명한 희곡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실험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희곡은 뭐가 중요해?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스토리를 다 그냥 쌍그리 무시하고 이 작품은 특징이 뭐냐면 소품 같은 게 많이 나와. 소품. 근데 소품이 상징성을 띠고 있는 소품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걸 좀 보여드리면 자, 아까 얘기했던 풍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을 좀 띠고 있는 소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도 잠깐 설명드리면 가운데가 오죠. 가운데 이 집 문은 일단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은 무기력을 상징해요. 교수가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거. 이 상징은 다 교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집 문이 뭐로 되어 있냐면 철문으로 되어 있어요. 철문. 그러니까 그 왜 성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엄청 큰 문 있잖아. 그런 것처럼 쇠문으로 되어 있어. 집에 정문이 열기가 진짜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문은 뭐냐면 중압감. 이 교수가 받고 있는 중압감 같은 거 상징해줘요. 또 하나는 교수는 허리에다 뭘 두르냐면 쇠사슬을 두르고 살아요. 쇠사슬. 이 쇠사슬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구속, 그죠? 현실의 구속이라는 거죠. 현실의 제약 또는 구속성을 상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더라? 요 줄은 끝없이 이어져야 되고 그냥 현실 압박에 큰다는 얘기는 뭐 그런 거 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이 교수의 표정 같은 게 나오거든요. 뭐 얼굴처럼 뭐 펑 마르고 막 찌부러져 있고 막 이런 표현들이 무기력함을 나타내준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교수 잘 때 나는 소리, 코 고는 소리 나와요. 코 고는 소리가 마치 고양이 우는 소리 같이 들려오는데 이제 피곤함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수가 입고 있는 옷인데 교수는 원고지를 입고 있어요. 제목이 원고지라는 작품이잖아요. 원고지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원고지 옷은 일상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일상의 틀 같은 거예요. 규격, 압박, 규격화된 틀. 그러니까 부모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규격화된 틀. 이런 기능들을 좀 해주긴 해요. 이게 다 상징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교수는 뭐 일상의 어떤 규격화된 틀에 의해서 현실의 구속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인물이고요. 그렇죠? 부모라는 어떤 중압감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삶 자체가 무기력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부모를 상징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골 때린 건 이 집 와이프인데 아내는 그냥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야. 아내는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내용을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장남이라고 나옵니다. 장남. 왜 이름이 장남이라고 나올까? 이름이 안 나오고. 그 옆에다 적어봐. 장남은 해설자 역할을 한다 써있죠. 21페이지 맨 위에. 근데 이 이름이 왜 장남이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게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장남은 상징성을 띈다.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이름을 불러요. 재윤아라고 부르는데 가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아들의 의무를 강요할 때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제가 뭐 시연아 이렇게 부르지만 평소에 이렇게 부르지만 제가 숙제를 안 해오면 학생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돼요? 요 이름은 어떤 익명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편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부르었을 때 이 사람의 역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모든 자식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편화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장남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해설자 역할을 하면서 누구한테 말을 걸어요?
그 관객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장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객에게 이렇게 말이 걸어요. 그래서 장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 작품의 특징인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관객들이 스토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 작품을 보면서 아 저게 문제가 있구나 뭐 약간 이런 문제 의식을 좀 더 불러일으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해되니?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쪽 저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재수없게만 되겠죠. 이 사람 말투가.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줄 짤 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 상황도 잘 모르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없으면서 부모에게 의무만 강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싸가지 없고 등골 브레이크. 밥 새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못 대주는 부모들은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반성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추워요. 안 추워? 괜찮아? 그치? 야, 이 씨발도가 뭐야? 오늘 죽일 생각이야? 시발들은 추운 거 맞나? 어? 여름에 너무 에어컨 세게 틀지 마세요. 감기 걸려요. 냉방병 걸려, 냉방병. 자, 계속 봅시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면 지금 저녁 7시 반이면 아마 아버지가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거의 다 있어요.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이 참수처럼 가볍대.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은 이거와 정반대 인물이 나오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뭐라고? 가족 간의 무관심이죠. 가족 간의 무관심. 그 다음에 소통의 부재라는 걸 상징해줘요. 가족 간의 무관심과 소통의 부재.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이 무겁게 열리면 아까 얘기했는데 철문 나오죠, 그죠? 현실 생활의 중압감을 느끼는 교수가 등장합니다. 위아래 양복이 원고지 밑줄. 아까 원고지 상징한다고? 규격화된 틀에 상징한다. 또 하나는 참고적으로 이것만 적어보세요. 이 원고지라는 말은 이 교수의 직업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번역가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영문과 교수인데 번역일을 부업으로 해요. 그러니까 투잡디죠. 교수 월급만으로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돈을 엄청 써대는 거예요. 애하고 애들하고 와이프가. 이혼을 진작에 했었어야죠.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 이게 스토리에 몰입하지 말라니까 이 작품은.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은 작품이라고. 자, 됐죠? 자,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고, 그죠? 현실의 중압감, 구속을 느끼면서 살고 있고요. 허리에 돌고 남은 줄이 말에 줄줄 끌려다니는데 쇠사슬이 아까 그 쇠문 밖에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집에서도 불편하고 집 밖에서도 불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뭐 교수니까 당연히 어디 가요? 대학교에 가겠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늘 중압감이 시달려. 근데 집에 와서도 어떻게 돼? 가족 부양이라는 중압감이 계속 시달리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중압감에 끝이 없다. 교수가 문을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을 자기 옆에 놓고 처음에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퍽 마른 얼굴, 살이 거의 없어요.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처럼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교수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무기력한 인물임을 알 수 있죠.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뻗치면서 크게 기시는데 아 하고 토하는 큰 아픔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거기다 비추고. 아까 아들이 뭐라고 그러지? 늘 쾌활한 얼굴에다가 발걸음이 가벼우시다 그랬거든요. 전혀 안 맞죠, 그죠?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그리고 장녀가 등장합니다. 장녀가 저희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 거기 밑줄. 무슨 법이야? 단어법이죠. 아버지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하품을 하시는 건데 그걸 달콤한 하품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아이러니를 일으킵니다. 가족 간의 무관심을 상징하고
가족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교수는 머리 기대고 잠을 잔다. 코를 고는데 마치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나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숨 넘어가는 소리 아시나요? 뭐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장로가 이제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뭐를 걱정하죠? 건강을 염려합니다. 근데 등장한 어머니는 뭐 하시냐면 뒤에 넘어가 봐.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헝클어져 있다. 이 몸이 헝클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보기엔 약간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몸이 헝클어졌다는 건 이런 거야. 약간 살도 많이 쪘지만 약간 이렇게 뭔지 알아? 약간 자기 관리가 거의 안 된 상태. 건강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 회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 안 내고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엄마는 봐봐. 엄마는 아빠한테 맨날 돈 뜯어갖고 누구 줘버려? 다 자식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자기 옷도 없어 별로.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건 심지어 그 엄마는 그 교수를 착취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빨리 번역일 하라고 막 재촉하고 막 그래. 그래서 돈을 한 주먹을 쥐고 교수의 가방을 낸다. 돈 부스러기 몇 장 찾아내고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돈부터 꺼내요. 남편에게서 돈만 착취하고 그리고 나중에 밥을 줍니다. 근데 밥을 주는 이유가 뭐야? 일하라고 밥을 줘. 일하라고. 빨리 이혼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아, 사람은. 알았어요. 미쳤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 나중에 이런 처 되지 마세요. 좀. 이런 장남 장녀 되지 마시고. 네. 네. 이 교수는 교수 활동은 똑똑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니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가스라이팅?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 작품은 아. 작가가 상징성을 가지고 현실을 비판하려고 쓴 작품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빅백은요. 네. 빅백은 인물에게 들려요? 아니 둘 다 안 들려요? 자기 혼잣말이요. 관객도 못 듣고 저기도 못 듣는 게 상대 배우도 못 듣는 게 독백이고 방백은 상대 배우는 못 듣지만 누군 들어? 관객이 듣는 게 방백이야. 네. 그죠? 네, 그 관객 빼고 둘이 대화하는 건 대사고. 굉장히 하는 거 대사. 되셨나요? 이 정도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법에 해당이 되기도 해요. 상징도 되지만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문은 철문이고 아버지는 허리에다 쇠사슬을 묶고 다니고 아버지가 옷을 원고지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과장된 옷을 원고지보다 자, 다 되셨고요. 자, 오늘 지난번에 이따 학교에서 이제 이와 개에 관한 영상이 나가는지를 봐서 나갈게요. 이거는 나갈 것 같아요. 이거는 보조수필은 아마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금방 할 수 있는 거라서 진도 나가는 거 보고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문법 수업을 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좀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제가 좀 문제를 좀 풀어보라고 시킬 거거든요. 문법이요? 예, 문법 문제를 좀 풀어보라고 시킬 거예요. 그래서 풀고 나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에 교과서 부분 나오는 문제도 좀 볼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36페이지 보시면 문법 요소 중에서 이제 높임 표현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높임 표현이 몇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어요.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주체 높임 세 가지가 있어. 그지? 정리를 하자면 주체는 뭘 가지고 간다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단톡방에 다시 올릴 테니까 영상을 좀 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러면 주체 높임은 누굴 높인다고 그랬지? 주어를 높인다고 그랬죠? 문장의 주어가 누구보다 높은 거야? 말을 하고 있는 화자보다 높을 때 쓰는 게 주체 높임이에요. 그럼 이때 뭐 쓰지? 두 가지 씁니다. 주어 뒤에다 뭐 붙여? 깨서를 붙이고요. 주어의 동사나 형용사 뒤에다 뭐 붙이니? 용언에다가 시를 붙입니다.
씁니다. 가끔 모두 쓰지. 쓰니. 뭐 계시다, 주무시다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끔은 뭐 붙이기도 해요? 접사 님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님자. 이건 잘 안 쓰긴 하는데 님. 선생님께서 뭐 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지? 선생님께서 뭐 하셨다 이렇게 하죠. 그죠? 네, 이렇게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객체는 뭐지? 목적어. 객체는 목적어. 문장의 목적어나 아니면 뭐야? 부사어죠. 부사어가 누구보다 높은 거야? 역시 똑같이 하자보다 높을 때. 하자보다 높을 때 쓴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뭐 쓴다 그랬지? 자 목적어는 을이나 르이 붙은 게 목적어니까 을을 붙은 애 뒤에다가 동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할머니를 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됐다. 뵙다. 뵙다. 그죠? 뵙다. 똑같고. 그 다음에 또 할머니를 데리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다 그랬지? 모시다라고 하죠. 모시다. 요 단어 쓰는 거. 그 다음에 할머니에게가 아니고 할머니 뭐라고 써? 네. 깨라고 쓰고요. 이게 부사어죠. 그죠? 할머니께 주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드리다. 또 하나 묻다라고 하지 않고 여쭙다. 또는 여쭈다라고 하죠.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이게 문어체, 이게 뭐야? 구어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높임법? 상대 높임법입니다. 상대는 누구를 높이는 거야? 자, 여기 주어, 여기 목적어, 부사어. 그 다음에 여기는 청자입니다. 청자. 자, 청자가 누구보다 높아요? 맞아. 네, 화자보다 높은데 잘 봐. 얘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게 높임법이긴 한데 청자가 화자보다 낮을 때도 씁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자, 청자가 화자보다 높으면 당연히 높임법을 쓰는데 요게 격식이 있고 뭐가 있어? 비격식이 있다 그랬죠? 자, 격식, 비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격식체에 해당되는 게 뭐야? 합쇼체,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무슨 체? 하오체. 하게 아니야. 이건 높인 거. 그 다음에 청자가 화자보다 낮을 때는 하계체, 해체. 나 아니고 해라체. 이게 격식이에요. 그 다음에 비격식에 높인 거는 뭐지? 해요체. 그 다음에 해체.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씩 보면, 자, 이거 먼저 상대 높임은 뭘 가지고 바꾼다 그랬지? 요게 다 뭐니, 요게? 종결어미예요, 종결어미. 예, 얘네들이 다 종결어미입니다. 종결어미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거야? 하십시오, 하게,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체가 결정이 된다.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36페이지 거기 박스 안에 보세요. 여자애가 어제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자 소개하신이니까 선생님이 주어가 되겠죠? 그죠? 선생님 뒤에다 뭐 붙여놔서? 깨서를 붙였어요. 그죠? 그럼 선생님은 무엇의 대상이다? 주체 높임의 대상이 되겠다. 선생님께서 소개하신이니까 소개하신은 지금 뭐 쓰고 있니? 시를 쓰고 있죠? 그죠? 그럼 선생님 뒤에다가 님자 붙이고, 요거 세 개 썼다 해. 선생님 뒤에다가 님자 붙이고, 선생님 뒤에다가 깨서 붙이고, 그 다음에 소개하다에다가 시자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높였어. 이게 무슨 높임법? 주체 높임에 해당이 되겠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 여쭈어보다 있어요. 선생님께. 그럼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께 자, 요 문장에서는 뭐니? 선생님이 주어가 아니고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봤으니까 선생님이 부사어니까 무슨 높임? 객체 높임을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 여쭈어보다 여기 있었죠, 이거. 이제 여쭈어보다.
그래서 객체 높임 썼고, 자, 마지막에 봐봐. 이 되게 중요한데, 야, 갈래? 그래서 갈래? 자, 갈래는 무슨 체야? 비격식. 네, 비격식입니다. 그 중에 뭐야? 해체에 해당이 됩니다. 갈래는. 그죠? 그럼 잡아. 자, 해체는 무슨 표현이야? 높임이 아니고 낮춤의 표현입니다. 그래도 상대 높임법을 쓴 걸로 봐야 돼, 이거는. 자, 기억해. 낮췄어도 뭘로 본다? 상대 높임의 종류가 두 종류라서 그래. 상대 높임은 높인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낮춘 게 있습니다. 물론 격식, 비격식도 있지만 상대 높임은 높인 거와 낮춘 걸 둘 다 포함하기 때문에 낮춘 것도, 낮춘 표현도 상대 높임을 사용된 걸로 봐야 돼. 선생님, 높이지 않았으니까 높임법을 안 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뭐야? 상대적인 거야, 이게. 상대 높임법. 이해되세요? 그죠? 이것도 상대 높임을 쓴 거다.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봐봐. 해체는 뭐야? 뭘 써서? 해체라는 상대 높임법을 사용해서 상대를 뭐하고 있다? 낮추고 있다가 정확한 거야. 이해됐어? 상대 높임법은 높이는 기능도 있고 낮추는 기능도 있다고. 이해돼? 쉽게 말해서 존댓말 쓰면 높여주는 거고, 뭐만 씁니까? 이렇게 하면 높여주는 거고, 뭐만 써? 그러면 상대를 낮추는 거죠. 반말인 거죠. 이해되니 안 되니? 돼 안 돼? 정말로 돼? 됐냐고. 됐어요. 됐다고. 몰라요. 나중에 틀린 주. 자, 그럼 밑에 예시 좀 보세요. 주체 높임은 아까 의시를 붙이고 깨서를 쓰고 특수어휘 쓰는데, 할아버지 깨서 책을 읽으신다. 어머니께서 방에 주무신다. 자, 위아래 뭐가 다른 거지? 읽으시다와 주무시다는? 자, 읽으시다는 읽다에다가 뭐 붙인 거야? 시를 붙인 겁니다. 그죠? 얘 이름 뭐라고? 선어만 어미래.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그지? 얘는 선어만 어미를 그래서 주체 높임을 쓴 거고. 그 옆에 거는 계시다는. 계시다가 아니고 주무시다는 특수 어휘를 쓴 거야. 오케이? 특수 어휘를 쓴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왼쪽에 가봐. 지난번에 주체 높임은 종류가 두 종류라고 그랬죠. 직접 높이는 케이스와 감전 높이는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제? 예문을 하나만 적어봅시다. 예문을. 주체 높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예문을 하나만 적어볼게요. 맨 밑에다가 혹시 학교에서 나중에 알려줄지 모르겠는데 편찬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편찬타라는 단어가 있고 잡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잡수다. 뭔 차이가 있을까? 응? 모르겠어요. 자, 잡수다는 무엇의 높임말이야? 얘는 먹다의 높임말이에요. 무슨 어휘야? 얘는 특수어휘야. 특수어휘야. 뭐 비슷한 애가 누가 있냐? 있다의 높임말 뭐야? 계시다. 특수어휘. 아까 나왔죠? 주체 높임 특수어휘 계시다 또는 뭐야? 주무시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누구한테만 쓸 수 있어요?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사람만 쓰고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무슨 높임만 써요? 직접 높임만 사용합니다. 그제? 그래서 예문을 써봐. 할머니께서 집에 계시다. 집에 계시다고. 할머니께서 뭘 잡수셔야 되나? 밥을 잡수. 진지죠? 밥을. 진지를 뭐하다? 잡수시다. 그제? 자, 잡수시다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럼 잡수다라는 특수어휘에다 뭐가 붙은 거야? 선어만 어휘? 시가 붙은 거예요. 그럼 얘는 특수어휘에다가 무슨 조합이야? 선어만 어휘 조합이야. 너 이해돼?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이해 괜찮겠어? 이 영상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일단은 네가 맞춰서 와야지 뭐.
자, 썼어. 그럼 일단은 여기 특수어휘가 쓰였어. 잡수다라는 특수어휘가 쓰였어. 그럼 얘는 어디에만 쓴다고? 사람이고 직접 높이면 써. 그럼 누구한테 가? 할머니. 할머니한테 다이렉트로 걸려버려. 그럼 무슨 높이? 직접 높이냐, 그지? 잡수 다 주고 있는 거죠? 잡수다 해도 되는데 할머니가 높이는 게 잡수시다라고 많이 쓰지. 누가 잡수다라고 하지? 근데 막 저번에 막 높이 두 번 쓰면 안 된다 막 그러지. 아, 그런 적 없어요? 그건 이중피도. 아. 섞지 마. 제발. 그거 섞지 마. 자, 내용을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자, 편찮다라는 말은 높임말이 아니에요. 한자 표현이야. 아프다의 한자식 표현이야. 근데 뭐가 근데요? 네? 아프다의 한자어로 한자. 높임말이 아니야. 네. 이해되지? 자, 그러면 자, 이 경우는 높일 때 어떻게 되냐면 선어만 어미랑 결합해야 높아져. 네. 얘는 특수어휘가 아니라고. 네. 제 말이 돼요? 네. 얘는 특수어휘가 아니에요. 특수가 아니고 그래서 뭐를 결합해야 돼? 시. 의시를 결합해야 돼요. 결합해서 높입니다. 자, 의시를 결합해서 쓰는 말은 어디에 써도 되고 직접 아니면 간접 둘 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문을 써보면 할머니께서는 다리가 뭐하시다? 편찮으시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아까랑 좀 다른 현상이 발생이 돼요. 자, 의시라는 말이 높였는데 누굴 높였을까? 다리. 예. 이 편찮으신 게 할머니가 아니야. 우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할머니가 편찮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네. 그죠? 근데 편찮으신 게 지금 무슨 색을 써야 되지? 이 색을 써야 돼. 네. 자, 할머니를 직접 다이렉트로 높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얘는 누굴 높여? 다리를 높여요. 특히 여기 지금 봐봐. 편찮다는 거 높인 기능이 없다 그랬지. 의시다가 누구를 높이는 거야? 다리를 높였어요. 다리를. 근데 다리는 원래 무엇의 대상이었냐?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얘가 높이려고 했던 건 누구야? 할머니야, 할머니.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간 거야, 간접 간 거야? 간접 가고 있는 거야, 간접. 간접적으로 할머니를 높여요. 다리를 높여서 누굴 높여? 할머니를 높인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라고 했지? 다리가 편찮으신 게 누구야? 할머니. 할머니가 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다리가 편찮으신 것이 할머니 이런 뜻이 돼. 이해됐죠? 이거 서술절이라고 그러긴 했는데 뭐 그것까지 모르셔도 다리가 편찮으신 거구나. 잘못 오해하면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지만 이 작품 여기 이 문장에서는 다리를 높여서 할머니로 간다. 이건 주체 높임이죠. 둘 다 주체 높임이요. 근데 주체 높임이 뭐가 있어? 종류가 두 종류인데 직접 있고 간접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해돼?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 이거 헷갈려. 잘못하면 나중에 다 헷갈려요. 진짜로. 문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은 만점. 문법을 일단 밑밥으로 못 깔고, 그러니까 바닥에다 못 깔고 시작하면 성적을 내기 어려워. 내가 중간고사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문학 잘하면 뭐하냐? 문법에서 썰어버리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문법은 다 맞는다. 또 하나 문법은 미리 학습이 거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문법은 시간을 줄이는 용도로 쓰는 거야. 이 반대가 되면 골치 아픈 거야. 문법 푸는데 시간 잡아먹어. 문법도 다 맞지도 못해 심지어.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은 망친 거라고 보셔야죠. 한 번 망쳐봤으면 됐잖아요. 두 번씩 망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그것도 결정적인 것들에 그러니까 잔실수는 상관이 없는데 큰 실수를 두 번 하면
복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복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뭔가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평균 74점인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평균에서 확실히 상회하는 성적을 좀 내봅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쨌든 올해 시험이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만 해도 평균이 85점대. 그래서 80 초반 맞으면 5등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시험인 건 맞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평가 문제집에서 나온다. 내가 100번은 말한 것 같아요. 올해 첫 시험이고 첫 책이기 때문에 평가 문제집하고 선생님들도 어차피 문제 낼 때가 별로 없다. 그래서 평가 문제집하고 정리본만 잘 봐도 어느 정도 된다. 내가 분명히 문을 얘기했는데 거의 문법은 평가 문제집 변형 문제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평가 문제집하고 자습서는 무조건 또 푸시고 좀 미리 푸세요. 이번 주부터 또 과제가 또 많이 나가니까. 평론이죠. 네. 아니에요. 그 자습서랑 나무 아카데미 문제를 미리 넣어놨고 제가 평가 문제집 다 프린트 해놨는데 줘봤자 돌아오지 않을까봐. 왠지 줬다가 잃어버렸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안 드렸어요. 평가 문제 드릴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그리고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양이. 네, 일단 이번 주는 그래서 나무 아카데미 문제랑 자습서 문제 기본으로 푸시고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 밀리신 분들 있죠. 모의고사 밀리신 것도 마무리 좀 하셔야 돼요. 마무리하시고 안 밀리도록 다 정리 좀 해놓으시고. 모의고사를 그거 다 풀라고 한 거 아직 못 푼 것도 있을 거예요. 못 푼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이번 주에는 어쨌든 다 푸시면 됩니다. 자, 뒤에 넘어가봐. 37페이지. 객체 높임은 되게 쉬워요. 객체 높임은 단어 4개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 거기 써 있는 대로 모시다 여쭙다는 뭘 높인 거지? 모시다는 데리다를 높인 말이죠. 적어봐. 데리다. 모시다는 데리다. 여쭈다는 뭐예요? 묻다를 높인 말이죠. 들이다는 뭐야? 두다를 높인 말이고요. 배다는 뭐야? 보다를 높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쭙다랑 그죠? 들이다는 누굴 요구하지? 아니야, 부사어야. 그 문장을 외우세요. 자, 할머니께 여쭙는 거죠. 자, 조심하실 거는 자, 이 봐봐요. 이거 봐. 할머니만 예문으로 와서 그런데 그냥 할머니로 하자. 보통 아니 제가 쓸던 얘기인데 보통 보면 할머니 살아계시고 할아버님 대부분 돌아가신 집이 많아요. 맞아요. 많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일찍 죽는데요. 평균 수명이 한 5살인가 짧다 그러지. 진짜요? 왜요? 위험한 짓을 많이 해서. 남자들 위험한 짓 많이 하잖아. 대부분 그 병원에 가서 뭐 골절상 입은 애들 다 남자애들이에요. 또 하나 남자들 왜 일찍 죽는지 알아? 에너지를 굉장히 과하게 쓴대요. 사회생활 하느라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돈 벌어야 돼. 아까 봤잖아. 교수 투잡 뛰고 막 쓰리잡 뛰고.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아. 일찍 죽어. 남자들 일찍 죽어요. 그리고 술이나 담배도 많이 하고 남자들. 여자들도 많이 하지만 그죠? 어쨌든 많이 해서 많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문에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야. 할아버님 이미 돌아가셔서. 정말 쓰던 얘기다. 자, 할머니께 여쭙거나, 그 할머니 얼마나 짠하시니, 혼자 살아계시니까 자주 찾아뵈야죠. 그래야 왜? 그래서 엄마가 잘 챙겨주잖아, 또. 뭐 갖다 드려. 그럼 주로 그 심부름 내가 하지? 이제? 할머니께 뭘 드리러 가. 할머니께 뭐 여쭈러 갈 일이 많은 거야. 근데 이제 할머니께가 봐봐. 할머니께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이 이렇게 나오시죠. 할머니께 뭐야? 질문을 또는 뭐야? 할머니께 뭐 선물을 드리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 그럼 여기 목적어 나오죠? 할머니는 뭐야? 무슨 어? 부사어예요. 그럼 여기 높임법은 뭐 때문에 쓰는 거야? 부사어. 여기 뒤에 있는 질문이나 선물 때문에 쓰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야? 할머니께라는 부사어 때문에 쓰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게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 그지? 근데 할머니가 뭐가 될 수도 있어?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 그때 서술어는 정해져 있을 거야. 무엇이다? 할머니를 데리고 가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할머니를 모시다. 또 할머니를 배다. 뵙다. 뵙다. 그죠? 뵙다. 그러면 할머니를 이렇게 할게요. 그럼 4개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외우셔야 되냐면 봐봐. 앞에 봐봐. 자, 특수어휘가 또 있는데 계시다 같은 거는 주체 높임에만 써요. 객체는 안 써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4개 아니면 다 특수어휘는 다 무슨 용이야? 주체? 주체용이라고 보시면 돼. 제 말 이해되시나? 네. 그래서 이거 아니면 돼. 그래서 4개만 외워.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근데 뭐를 높이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시다 뵙다는 누굴 높여?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해되니? 네. 네? 자, 얘를 낮추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자, 그럼 할머니를 뭘로 대체했어? 질문이나 선물을 줬는데 누구한테 줬어? 친구한테 줬어? 아니면 동생한테 줬어? 그럼 서술어 바뀌어야 돼. 부사 바뀌어야죠. 주다. 조사도 바뀌어야죠. 할머니 친구에게 질문은 뭐야? 여쭙다가 아니니? 물어보다. 묻다. 또 뭘로 바꿔야 돼? 주다. 친구의 선물을 드리다가 아니고 친구의 선물을 주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돼? 네. 되니 안 되니? 해요. 자, 부사어가 바뀌면 모두 바뀌어? 서술어. 네, 서술어도 바뀌게 돼. 그지? 이건 반말로 바꿔야겠지? 친구의 높임의 대상이 아니잖아? 네. 근데 할머니가 오시면 높여야 되는 거고. 몸차지 않겠니?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바꿔봐. 할머니를 모신 게 아니고 누구를? 친구. 그럼 친구를 모셔요? 아니에요. 친구를 데려. 데리다. 정말 데리고 가다. 그지? 네. 친구를 뵙다가 아니고 뭐야? 친구를 보다. 보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네.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부사어나 목적어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거야? 서술어가 특수어휘로 바뀌는 거야. 네. 이게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 근데 저것도 객체 높임이에요. 이거? 아니지 이건. 이건 반반이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뭐만 상대 높임법만 높임과 낮춤의 표현이 둘 다 있는 거고 주체나 객체는 높임 표현만 따지는 거야. 이해돼? 네. 그래서 무슨 문제? 자, 잘 챙겨서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정리하면 그렇다. 그래서 4가지 단어 모시다, 여쭈다, 드리다, 뵈다. 원래는 뵙다 이게 문어적인 표현에서는 여쭙다랑 뵙다를 쓰는 게 맞는데 지금 교과서는 그냥 일상 용어를 쓴 것 같아요. 문어적 표현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깨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밑에 예문 봐봐. 우리는 선생님께 뭐 했어요? 질문을 드렸다. 이렇게 되죠?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싶다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는 무슨 높임법이 쓰였다? 객체 높임이 쓰였다. 이해돼? 자, 근데 여기 잘 봐. 아까 설명한 대로. 자,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다 알아끝났네. 이거 무슨 채야? 해. 다자로 끝나면 해나체야. 자, 그럼 얘도 상대 높임 썼어 안 썼어? 썼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문장에 상대 높임이 다 있다고 봐야 돼. 근데 다만 해나체니까 무슨 표현이야? 상대 높임법의 낮춤 표현이에요. 이해돼? 그리고 격식이야, 비격식이야? 역시. 격식체가 되겠지.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외워주세요. 이거 표를 좀 외워. 자, 그 다음 상대 높임 표현 보세요. 화자가 청자를 뭐하거나 높이거나 그 다음에 거기 별표 뭐하기 위해서도 낮추기 위해서 쓰기도 하는 게 상대. 그러니까 표현에 헷갈려가지고 상대 높임이니까 무조건 무슨 표현이야? 높이는 것만 있겠지 이러면 안 돼. 상대 높임은 주체나 객체는 맞아요. 주체나 객체는 높임 표현이 맞는데 상대 높임은 아니에요. 상대 높임은 아니에요. 그죠?
진행이 CF 본 적 없지? 네. 옛날에 중국 유명한 배우가 와서 막 CF 찍게 되는데 주윤발이라고 그래서 중국말로 밀키스 딱 마시면서 사랑해요 밀키스 막 이러면서 정확하게 40년 전에 신기하지 않아요? 난 40년 전에 내가 먹던 음료수가 아직도 팔린다는 게 너무 더 신기한 거야. 그 안바사 그게 더 먼저래요 밀키스보다. 아, 근데 안 봐서는 맛이 없어. 밀키스가 맛있어. 별 똑같은 거 여기서 아니에요? 무슨 맛이에요? 맛있는 탄산수에다 음료수, 그러니까 우유 살짝 몇 방울 떨어뜨린 느낌? 거. 아니에요. 소다 맛. 소다 맛이 소다 맛. 쉽게 말하면 색깔만 거였고 소다 맛이. 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돌아와 보세요. 자, 그래서 비격식과 격식인데 격식체는 언제 쓴다 그러지?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추거나 공적인 상황, 그죠? 네. 학교에서 주로 뭐 할 때? 회의할 때, 그죠? 쓰는 게 격식체다. 근데 비격식은 뭐라고? 청자와 거리가 가깝고 친밀한, 즉 가족 간에 쓸 때는 뭐 써요? 비격식체를 쓴다.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면 하십시오체가 있고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는 격식체로 보고요. 해요체랑 해체는 뭘로 봐요? 비격식으로 보는데 자, 외우기 쉬운 방법 하나만 알려드리면 자, 집에 가 그랬어. 그럼 얘는 뭘로 끝난 거야? 자, 종결어미를 보셔야 돼요. 가다라는 어간에 뭐가 붙은 거니? 아. 이거 이번에 의문변 넣을 때 배웠죠? 네. 동문탈락 가가 되겠습니다. 가. 그럼 해는 뭐라고 했지? 해? 이거 좀 해 그러면 하다 뒤에 뭐가 붙은 거야? 여가 붙은 거야. 일단 까먹구만. 하여야 하여. 하여를 줄이면 해가 돼요. 아 맞다. 그러면 아나 혹은 뭐야? 어나 여로 끝난 것은 무슨 체? 해라. 해체입니다 이게. 해. 아 이게 해잖아. 아. 이게 해잖아. 이걸 보고 외워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해체야 해체. 해체가 뭐예요? 어? 뭐예요? 해라는 뭐고요? 해체는 뭐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근데 헤라체는 뭐라고? 원래 다자로 끝난 거야. 집에 가 뭐야? 가. 가다 이렇게 되죠. 그지? 근데 얘 명령형이 어떻게 생겼어? 가. 가라가 돼요. 가라. 집에 가라. 그지? 근데 그럼 이거 해. 해라. 아, 해가 아니죠. 형성이 뭐야? 하다죠. 하다. 하나. 하다인데 이거 명령이 뭐야? 헤라가 돼요. 헤라. 그럼 헤라는 뭐야? 하다 뒤에가 뭐가 붙은 거니? 열아가 붙은 거야. 열아. 가라는 아라가 붙은 거고 알지? 얘는 아라가 이렇게 붙은 거고 가다 뒤에 아라가 붙은 거고 얘는 하다 뒤에 열아가 붙은 거야. 하다 뒤에. 그래서 아라나 열아를 붙여서 명령형 만든 요 형태. 요게 무슨 체라고? 해라. 헤라체. 헤라체. 그럼 위아래 차이가 뭐라고 했지? 얘는 그치. 격식적인 문제이고 얘는 뭐야? 아주 반대로 썼어. 아 맞구나. 얘가 격식적인 문제이고 격식적. 이해되시죠? 그쵸. 이제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참고적으로 좀 더 합시다. 자, 왼쪽 아래 보세요. 높임을 통해 실현되는 특수어휘 있다는 계시다, 죽다는 돌아가시다, 주다는 드리다, 보다는 배다, 데리다는 모시다. 근데 주다, 보다, 데리다는 동그라미 줘봐. 이렇게 묶어봐. 얘는 무슨 높임일 때 쓴다고? 주다 대리다. 객체. 객체 높임일 때 쓰고 위에 있다, 죽다는 뭐야? 이따 그럼 이거 뺀 나머지는 주체 높임일 때 쓰는 특수어휘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명사 같은 경우는 뭐 밥은 진지 이 정도는 알지? 네. 이는 치약, 나이는 뭐야? 연세나 춘추, 이름은 성함이나 함자, 그다음 집은 백, 말은 말씀, 병은 병환, 생일은 생신. 요거는 그냥 주체나 객체 둘 다 쓴다고 보시면 돼. 그제? 됐니? 네. 오른쪽에 예문 보세요. 확인 밑에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시고 계신다. 자, 여기 무슨 높임이 있는 거야? 주차. 주체죠.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시다 그러면 잡수시고 계시는 거는 할아버지가 주체이기 때문에 높인 주체 높임. 그 다음에 어제 선생님을 뵈러 학교에 갔다. 이건 뭐야? 객체. 객체 높임. 그지? 선생님을 뵈러 간 거니까 이건 객체 높임.
승준아 산책하러 나가자. 이거는 승준이가 청자니까 뭐니? 상대로. 예, 상대로 피임인데 이건 낮춤표예요. 그제 나가자 이거죠. 무슨 채야 그러면 나가자는? 나가자. 자 아자는 어디 걸까? 아자. 그 헤라. 해라야 해체야. 자 잘 생각해봐. 해체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의 모양이 다 어때요? 동일합니다 얘는. 아니 그렇잖아. 봐봐. 평소형 너 뭐해? 나 집에 가. 의문형 집에 가? 그치? 명령형 집에 가. 그치? 청유형 집에 가. 이렇게. 그리고 감탄형 집에 가? 모양이 다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이 형태가 되면 아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가자 이렇게 되잖아. 가자 이렇게 되는 건데 또 떨어져도 가자가 되는 건데 가자는 당연히 어디 있게 그래서 해라치겠지. 근데 이거 격식체예요? 격식체지 그러니까. 근데 왜 가족이랑 할 때는 비격식체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족 중에도 어떤 가족도 있어. 내가 지난주에 예시 들었잖아. 아버지가 군인이야. 뭘 많이 갖추시는 격식을 엄청 갖추시는 아버지면 아들한테 나는 예를 들어 나는 비격식이니까 비격식체 쓰면 어떻게 돼? 야 밥 먹자. 야 밥 먹어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이거 만약에 해체쓰면 나가라야 돼요? 함께 산책하러 나가? 나가. 그게 비격식이야 그래. 나가 이렇게 끝나면 비격식인 거고 나가자 이렇게 하면 해라체. 해라체에서 격식체를 보는 거야. 네. 그럼 이 어머니는 뭐가 좀 있으신 거야? 역시. 격식이 좀 있으신 어머니인 거지. 단점 뭐라고? 거리감이 좀 생길 수 있대. 잘못하면. 맨 밑에 보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집 못 때리잖아.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낮출 수 없잖아요. 엄마한테 어머니 함께 산책하러 나가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승리다처럼 썼어요. 승리다. 승리다의 청유형이 어떻게 생겼어? 시지요야. 어머님 산책하러 나가시지요. 근데 그러면요 해체는 청유형을 못 써요?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청유형도 뭐야? 해라니까. 나가? 청유형이. 그렇지. 나가는 명령. 아니 그게 다 달라. 그러니까 어감이 다른 거야.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너 혼자 나가라고 하면 내가 명령할 거면 어떻게 돼? 시현이 나가. 그럼 명령이야. 네. 근데 시현아 우리 같이 나가. 이런 청유형이야. 이해돼? 네. 되네. 그러니까 얘는 모양이 다 동일하다니까 해체는. 네. 그 내가 그래서 얘를 외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봐봐. 얘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 뭐 하면 돼? 요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무슨 채? 해체. 해요체가 되는 거죠. 그 니네가 나한테 선생님 나랑 같이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가요. 나가요 이렇게 되잖아, 그지? 나가요. 그게 해요체야. 네. 그래서 네. 그럼 높인 거지. 네. 나가 이러면 낮춘 거고. 네. 그럼 둘 다 뭐야? 비격식인 거지. 조금 이해가 됐니?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주에 자세한 설명한 영상을 제가 거기 단톡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을 꼭 보세요. 진짜로. 문법을 근데 문법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수업을 또 하기가 힘들어. 졸라 지겨워. 정말 속된 말로. 네. 안 그래도 지겨운데 같은 얘기를 또 해. 더럽게 지겨워져. 그래서 내가 또 하기 힘드니까 영상을 올려놓으면 그 영상 잘 찍어놨으니까 다 찍어놨으니까 영상을 좀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좀 돌려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뒤에 넘겨보세요. 자, 시간표현 봅시다. 지난주에 여기 했던 거 시간표현. 제가 시간표현은 종류가 두 종류라고 그랬지? 뭐가 있고? 시제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뭐야? 동작상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과거, 미래야. 현재, 과거,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표현법이고 얘는 어디서 표현이 돼? 네, 선어말 어미를 합니다. 선어말. 물론 관형 사용 어미도 써요. 근데 기본적으로 선어말 어미 형태로 결정이 나고 시제 말고 또 뭐가 있다고? 동작상이라는 게 있다. 동작상은 뭐지?
완료냐? 미완료냐 이거야. 진행이다 쳐. 미완료가 진행이 미완료죠. 미완료라고 했어요. 아이씨.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제랑 동작상을 합쳐서 무슨 표현이라고 그래? 시간 표현이라고 불러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시제를 좀 봅시다. 자, 시간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기 쓰는 거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 선어만하는 게 뭐 써요? 고있다, get 세 가지 씁니다. 맨 밑에 박스만 여기시면 돼. 그지? 그럼 과거 시제일 때는 뭐 하면 돼? 자, 예를 들어 예쁘다. 여기다 뭐 붙이면 돼? 엇을 붙이면 돼. 예뻤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의타각하면 예뻤다. 그지? 근데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여기에 뭐가 붙으면 엇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붙는 경우 있다. 어덧이나 아덧이라고 있어요. 예뻤었다. 예뻤었다가 아니고. 아니 예뻤었다. 아니. 예뻤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지? 현재와 단절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덧이나 어덧을 쓰게 되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알아요. 현재와 뭐 된다? 단절. 그럼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네네네네. 그지? 네. 그럼 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 있지? 너 이제 오늘 숙제 다 하려면 잠은 다 잤다 이런 거 있어요. 다 잤다 뭐 이런 표현인데 다자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잤다.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랬지? 미래의 일이 마치 못 된 것처럼, 그치? 이미 확실해진 것처럼 말할 때 쓰는 거, 그죠? 이게 시제가 과거가 아니고 뭐라는 거야? 미래 시제가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이 확정됐을 때, 사건이 확정된 사건인 것처럼 말할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시제 선어만 혐의인 아시나 어시 특수용법을 갖는 거야. 네, 그래서 시제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죠? 너 이제 잠 다 잤다. 뭐 그런 대표적인 게 그거죠. 너 이제 지금 뒤졌다.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미래에 죽을 건데 이미 죽은 것처럼 말하는 그거. 그죠? 내가 이대로만 공부하면 대학은 갔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영험이 있어? 관형사. 일단 저거 봅시다. 그럼 요건 과거 시제.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면 돼? 자 여기 봐봐. 형용사일 때는 니은가를 붙일 수가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쓰면 돼. 예쁘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여기 형용사, 여기 동사. 여기다가 뭐 붙이면 돼? 는다를 붙이면 되거나 예를 들어서 받침이 없으면 니은을 붙입니다. 이거. 요 니은하고 는이 같은 거야. 그죠? 요게 현재야. 그지? 현재요. 그래서 는이나 니은을 쓴다. 형용사나 소수격 조사는 쓰지 않는다. 요거 말고 요것도 알죠? 학생이다 알죠? 학생에다 뭐 붙여? 이다 붙이는데 요것도 아무것도 안 붙이면 뭐가 돼요? 현재가 됩니다. 나는 학생이다. 이 현재입니다. 그지? 됐나? 미래형은 어떻게 쓴다고? 이거 다 완공되면 뭐 하겠다? get을 쓰죠? 예쁘겠다. get을 써주면 이렇게. 또는 뭐 쓰지? get하고 똑같은 게? 뭐뭐일 것이다 씁니다. 예쁠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예쁠 것이다. 이 차이가 있긴 있대요. 뭔 차이야? 어느 게 더 강한 느낌이 있어? 위에 게 좀 더 강한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그 39페이지 가볼래요? 39페이지 가시면 잠깐 넘어가시면 왼쪽에 보면 get과 리을 것의 차이는 뭐냐면 미래를 추측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추측이든 근거가 있기 마련인데 대체로 get은 근거가 약할 때 쓰는 거고 리을 것이라는 좀 강할 때 쓰는 거고 리을 것이라는 약할 때 쓰인다는 점의 차이가 있다. 즉 맛있겠다 추측이죠. 근데 좀 강한 느낌이 있다는 거 맛있겠다. 근데 맛있을 것이다. 이거는
맛있을 것 같아. 이 말은 조금 약한 느낌이 있다. 뭔가 요즘 이게 시험이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봐. 38페이지 보시면 자 그럼 미래 시제는 이렇다. 그죠? 다만 조심하실 게 있어요. 봐봐. 예쁘겠다는 요거 여기가 형용사인 경우는 얘가 무슨 뜻을 가지니? 단순 미래가 됩니다. 그지? 단순 아니면 뭐야? 단순이면서 대모으면 추측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단순하거나 아니면 추측의 의미를 갖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지? 근데 얘가 동사일 때 좀 달라집니다. 얘가 수능에 보면서 얘는 많이 먹겠다. 자 그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지? 추측이겠죠. 그러니까 좀 많이 먹게 생겼어 이런 뜻이죠. 아니면 뭐야? 의지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니네 무슨 뷔페를 가. 엄청 비싸고 맛있는 뷔페. 그러면 나 오늘 아침부터 굶었어. 아 나 어제 저녁부터 굶었어. 그죠? 굶죠? 전날부터 굶으면 굶을 텐데. 난 오늘 많이 먹겠다. 이게 뭐가 들어있어? 하자에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지? 동사일 때는 의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는 의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예쁘고 싶다고 그래서 예쁘겠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동사일 때는 의지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 좀 해놓으시고 그럼 다 됐나? 그 관형사용을 잠깐 보세요. 관형사용은 어떻게 한다고? 자, 은 붙이면 뭐가 돼? 언제 먹은 거야? 네, 동사 뒤에 은 붙이면 과거가 됩니다. 근데 형용사 뒤에다 은 붙이면 어떻게 돼? 얘는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부터는 니은하고 은하고 같은 거 아시죠? 얘 형용사 그지? 자 얘는 과거가 되는데 자 얘는 뭐가 돼요? 예쁜 것은 이건 현재가 됩니다. 아이고 예쁜 것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형용사는 과거에 어떻게 쓸까? 그럼 과거가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예쁘더니입니다. 원래 그럼 단절이 됩니다. 과거 두 개 들어가요. 그치? 예뻤었는데 이거는 그거 같은 것 같은데. 알았어. 하던만 할게 안 해. 써도 됩니다. 여기다가 예뻤던 것. 그죠? 걔가 어릴 때 예뻤던 게 기억나. 이렇게 쓰지. 그지? 이건 그냥 과거로 보시면 돼. 그죠? 그럼 동사일 때는 어떻게 될까? 동사. 먹던 것은 말고. 그럼 얘는 현장이 어떻게 돼? 먹는 것이 됩니다. 자, 는을 쓰면 뭐가 된다? 현재가 된다. 그죠? 먹는 거. 지금 먹는 거 뭐야?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정리. 동사 뒤에 은 붙이면 과거. 동사 뒤에 는 붙이면 현재. 형용사 뒤에 은 붙이면 현재. 되지? 형용사 뒤에 던 붙여야 과거. 그래서 미래는 똑같아서 상관 안 해요. 먹을 것, 예쁠 것. 똑같지? 되니? 요거 꼭 나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특히 요거. 여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되셨나요? 뒤에 뒤에 쓰는 거야 지금 나한테? 아니요. 야 뒤에는 뭐지 뒤에? 왜? 내 느낌이 약간 우리 알거 나한테 그렇게 보내는데 꺼지란 느낌이 같은데. 시비 걸지 말고 꺼져라. 자 됐죠? 그리고 맨 밑에 봐봐. 현재 시제의 특징적 용법 중에 가까운 미래 나 다음 주에 소풍 간다 있지? 네. 그럼 간다는 시제가 언제라고? 미래야 미래. 조심하셔야 돼. 나 다음 주에 소풍 간다 이렇게 됐으면 나 내년에 유학 간다 이러면 가까운 미래라는 뜻이야. 이해되죠? 되니? 네. 그 다음에 현재 시제 또 뭐에 쓴다고? 지구는 태양을 돈다. 보편적? 진리. 그치? 정우는 학생을 가르친다. 그러면 습관적 행동 같은 거 있어요. 직업을 나타낼 때. 그다음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장감 강조할 때도 뭐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다 이러면 시제는 과거인데 형태만 무슨형? 현재형. 그지? 지난주에 설명했다. 넘어갑니다. 39페이지 보세요. 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어떤 시간을 표현하는 선택하느냐에 따라 담아야 할 느낌은 달라졌다. 예를 들어 선어마음이 아덧이나 뭐를 사용하면 어덧을 사용하면 발화시보다 훨씬 전에 발생한 사건이면서 현재와 뭐한 느낌을 준다? 단절된 느낌을 준다.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선어마음이 더의 경우는 요것도 좀 체크해주세요. 선어마음이 더는 언제 쓴다고? 과거에 자기가 뭐한 거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거를 생생하게 전달할 때 쓰는 게 더해요. 너 어제 독서실 가더라 이러잖아. 그럼 내가 직접 뭐 했다는 뜻이야? 이거. 너 독서실 가는 걸 내가 봤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아까 개선 설명했죠. 그 다음에 화자의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기시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밑에 그 예시 보세요. 멀고 먼 과거에는 공룡이 살았었다 이러면 과거가 지금 단절. 그럼 지금 공룡이 현재는 공룡이 없다 이런 뜻인 거고. 두 번째 아침에 까치가 울더니 이 말은 내가 까치가 우는 걸 직접 경험했다는 뜻이다. 그지? 네. 울더니 손님이 찾아왔다. 자, 지금쯤 그 지금쯤 밑줄 언제를 추측하는 거야? 미래. 지금. 자 봐봐. 아니, 지금쯤 제주도에 도착했겠다. 현재 추측이죠. 지금이 되잖아. 네. 자, 지금이란 부사는 언제만 쓸 수 있어요? 현재만 쓸 수 있어요. 그럼 도착한 게 언제라는 얘기야? 현재 도착했다는 뜻이죠? 근데 형태를 봐봐, 여기. 했은분이 아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요. 그죠? 자, 앞에 봐봐. 이 at은 그럼 과거를 말하는 거야? 아니야. 이게 at이 뭐냐면 완료됐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제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이게. 이해돼? 완료됐다는 뜻이고. get은 뭐야? get이 미래를 나타내는 게 아닌데, get은. 네, 추측을 나타냅니다. 그럼 도착하는 행위가 지금 완료됐다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미래 시제를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시제. 현재죠. 당연히 지금 봐봐, 내가 지금 현재 과거는 뭘로 따진다고? 사건식으로 따진다 그랬잖아, 사건식. 네. 그럼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 현재. 사건시가 뭐랑 일치하는 거야? 발화시랑 일치하면 현재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도착했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걔가 도착도 했어. 그럼 사건과 발화가 어떻게 돼? 일치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는 현재 시제로 봐야 돼. 근데 그 밑에 다른 예문 봐봐. 내일까지 일을 꼭 끝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추측이 아니고 뭐니? 의지. 의지죠, 의지. 그럼 얘 예문을 잠깐 변형해주면, 자, 요거를 미래 시제로 바꿔봐봐, 미래. 그가 있다. 내일쯤 제주도에 도착하겠다가 되겠지, 도착하겠다. 내일까지. 그죠? 그러니까 봐봐. 행동이 완료가 안 됐으니까 그냥 냅둬야지, 여기는. 네. 어슬 안 넣었죠? 그러니까 이 get은 언제를 추측하는 거야? 미래. 미래 추측이에요, 미래 추측. 그지? 내일쯤 도착하겠다. 택배가 내일쯤 도착하겠다. 이렇게 된다. 저것도 현재 시제죠. 어? 저것도 현재 시제죠. 뭔 소리야. 미래 추측을 현재 시제. 아, 도착하는 게 언제 도착하는데? 미래. 그럼 미래 시제지. 근데 현재 추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예 다시. 이게 문제야.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면 안 돼. 봐봐. 시제는 뭘로 따져? 사건과 발화로 따져.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는 말은 항상 언제 한다 그래서. 현재. 아, 당연히 추측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네. 그치? 말은 항상 현재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언제를 말하는 거야. 사건이 언제 일어나. 아. 얘는 이미 도착했지. 네. 그치? 그럼 지금 도착했어. 그러면 사건이 언제 일어나서? 현재 일어난 거야, 얘는. 그러니까 시제가 뭐야? 현재 시제인 거지. 되니? 근데 얘는 언제 도착할 거야? 지금 미래에 도착할 거잖아. 그럼 얘 시제가 뭐야? 미래 시제. 즉 사건이 언제 일어나? 미래. 내일 도착하잖아, 내일. 그치? 저거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 좀 어려운 게 이해가 명확하게 안 되면 계속 틀려. 수학하고 비슷해. 개념 잘 이해 못하면 계속 틀리듯이.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봐봐. 이거 뭐가 중요하다고?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고. 네, 그럼요. 내일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아니 그냥 바라시아 사건이랑 다른 거예요. 다르지. 네. 일을 끝냈어 안 끝냈어? 안 끝났어요. 선생님 내일까지 숙제할게요. 숙제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럼 안 한 사건을 말하는 건 언제야? 미래지.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 미래. 내가 말을 하고 나서 일어나잖아. 그치? 이해됐어? 말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은 뭐라 그래? 과거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할 때 일어나는 건 뭐야? 현대. 현재 시제인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보라고. 됐어? 야 다시 정리. 봐봐. 야 그가 어제 도착했겠다. 언제 사건이 일어나서? 어제 일어났잖아 사건이. 그럼 뭐야? 과거를 추측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네. 그지? 그가 지금 도착했겠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내일 도착하겠다.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사건을 보라. 이해됐어? 시제는 사건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형태 보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저거 형태만 갖고 외우시면 안 돼. 이해돼?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따져보셔야 되는 게 동작상 보세요. 동작상. 그러면 우리 영상 찍은 지 얼마나 됐어? 카메라가 한 번만 봐주세요. 몇 분이나 찍었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시간 11분. 진짜요? 동작상만 하고 좀 하실까요? 아이씨, 나 우리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자, 그 다음 동작상 보세요.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뭐가 있어? 완료상이 있습니다. 노려보시죠. 자, 진행상은 어떤 동작이 시간 흐르면서 계속 이어진다. 근데 이거는 뭘 보고 배워야 돼? 자, 니네 지금 먹고 있지? 네. 근데 니네 앉아있지? 네. 뭔 차이야? 아고. 아고. 아구 차이. 자, 고있다랑 어있다 차이죠. 자, 얘 이름이 뭐지? 네. 아니야, 이거 어미 아니야. 이거 보조용어냐, 보조용어. 용어를 외우신 것도, 용어 외우신 것도 잘하셔야 되고. 저게 다 자. 보조용어냐고요? 보이다가. 아, 보있다가. 여기 통째로 보조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저는 어미가 없어요? 아니, 어미는 뭐 다예요? 뭐가? 개요. 아, 당연히 다지. 얘가 어간이고 어미인데, 용어냐, 용어. 얘는 연결어미. 전에 했죠? 종결어미, 그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 이승? 선언어미? 에? 이승 뭐예요? 이따가 동사지. 선어말음이 시간 표현하는 게 선어말음이야. 이거 과거 만들어봐. 여기다 뭐 넣으면 돼? 없다. 있었다. 현재 만들려면 있는다. 있는다. 미래 만들려면 있겠다. 얘가 선어말음이야. 틀렸다. 선어말음이 앞에 있는 얘가 뭐야? 어간이야. 얘가 어미야, 그지? 네. 고는요? 오늘 연결은 얘랑 뭐해줘? 얘도 어간이지. 네. 네. 어간과 어간은 뭐가 필요해? 연결. 연결음이 필요해, 그지? 그지? 요거 생략하면 비동사적 합성어죠? 되게 복잡하긴 한데 지금 그건 안 물어봐요. 요번 시험에. 요번 시험에 물어보는 건 이거야. 봐봐. 먹고 있었다는 건, 먹고 있다라는 건 사건이 진행되는 거야, 완료된 거야? 진행인 거야, 얘가. 그지? 그러니까 보조 용언의 모양을 보고 얘가 뭐를 알 수 있어? 진행인지 완료인지 알 수 있다고. 그지? 얘는 니네 지금 앉아있잖아. 빨리. 앉고 있니? 앉아있니? 앉아있죠? 얘는 완료. 됐어? 왜 네? 진행이 아니에요? 어? 왜 진행이 아니에요? 계속 앉아봐, 그러면. 그래서 앉아있었잖아요. 그 진행이 아니에요. 이미 앉는 건 완료가 됐지. 계속 앉아. 아, 진행을 보여줄게. 계속 진행이 자, 앞에 봐봐. 있잖아요. 자, 내가 혼자서 앉는 행위를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앉고 있잖아, 지금. 네. 아직 안 앉았어? 네. 완료됐어, 안 됐어? 안 돼 있어요. 그럼 앉으면 어떻게 돼? 완료?
완료가 된 거야 이미. 그래서 앉는 중이 아니잖아 내가. 그지? 아니 앉아 있는 중이잖아요. 왜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꾸는데? 이걸로 바꿔보면 확실해져. 뭐뭐 하는 중이다. 앉아 있는 중이다.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앉는 중이 아니잖아. 왜 네가 말을 더 만들었잖아 지금. 아 보조 용언을 바꾸라고요? 그래 얘를 바꿔야지. 아하. 먹는 중이다. 네 지금 앉는 중이야? 아니요. 그럼 진행이 아니지 그거는. 아하. 그지? 네. 근데 밥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는 밥을 먹는 중이다. 돼 안 돼? 돼요. 되죠. 얘는 되잖아. 근데 얘는 돼 안 돼? 앉아 있는데 앉는 중이야? 아니요. 그리고 지금 수민이가 얘기한 진행의 의미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 지속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 지속은 뭔지 좀 알려줄게. 봐봐. 이거는 이따가 내가 따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완료상 중에 완료가 됐어. 이미 완료가 됐는데 완료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계속. 지속적인 의미가 포함되는 예시를 좀 하나만 들을게. 아마 헷갈려서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 나는 누굴 닮았어? 엄마. 엄마를 닮았다. 근데 이게 닮은 게 지금도 계속 닮아 있지. 네. 닮은 건 언제 닮았는데? 과거에 이미 완료가 됐어 사실은. 그지? 근데 닮아 있는 상태가 어떻게 돼? 지속돼 있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 어제 눈이 왔는데 눈이 뭐였어? 앞마당에 쌓여 있어, 쌓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그렇지? 그럼 쌓는 행위는 언제 일어났어? 눈이 쌓는 행위는 어제 쌓였어. 과거에. 어제 이미 와서 다 쌓였는데 지금도 어떻게 돼? 쌓여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이건 진행이야, 완료야? 완료. 이건 완료로 봐야 돼. 그 니네 앉아 있는 거 맞다니까 앉아. 니네 이미 앉았잖아. 난 이미 앉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가 어떻게 돼? 지속이 되고 있는 거지. 이건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뭔 말인지 돼? 네. 돼 안 돼? 네. 동작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앉는 행위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이해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실에 니네 말고 애들이 더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들어와 애들이. 그럼 한 명씩 계속 앉고 있어. 네. 그럼 그건 진행이야, 완료야? 진행. 그치? 앉는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 그럼 그거는 뭐야? 진행인 거야. 그건. 그치? 근데 니네 이미 다 앉았잖아. 이거 완료야. 슬프다. 더 들어오면 좋겠는데. 애들 좀 늘어나면 좋죠.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나 굶어 죽으라는 거야. 아니 쌤이 전도 좀 해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저그 이화여고 전문에서 아니, 지금 2배로 는 거야. 지금 2명 앉아있다가 지금 4명 됐으니까. 원래 한 명이었어요. 아 그러네. 400% 성장이야. 400%. 축하드려요. 학원에서 뭐 상장 같은 거 안 주나? 귀한 학원의 무능한 발전과 성장에 기여를 많이 했어. 와, 축하드려요. 뭐라고 근데?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뭐예요? 문 얘기했잖아.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해. 쌤 뭐예요? 좀 무서워요. 난 네가 더 무서워. 조용히 해. 자 일로 와봐. 그러면 진행상이 있고 뭐가 있다? 완료상이 있다. 근데 그거 외워. 진행상은 뭐야? 고있다랑 아 있다. 어우다 있어. 어우다. 너 밥 다 먹었어? 그럼 나 밥 다 먹어 가 있어. 먹어가. 어가다. 이해돼? 밥 다 먹어가. 이게 진행이야 완료야? 네. 아직 진행 중인 거야. 먹고 있는 거지. 너 밥 다 먹었어? 그럼 먹어 뭐야? 버리다 있어. 버리다. 어버리다. 어버리다는 완료야. 그지? 내가 다 먹어 치워버렸는데 그잖아. 완료된 거야. 이해돼? 어버리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어가다도 쓰기도 하고 어우다도 쓰는데 어우다 언제 쓰지? 먹어와. 아니 먹고 누가 쓰지? 어우다. 다가와. 아 다가와. 아 그러네. 다가오다. 아니 근데 그건 다가오다잖아. 다가오와. 다가오다. 아오다 있구나. 아, 다가와. 다가 플러스 아오다. 다가오다. 네. 이것도 진행이네, 그지? 네. 이해돼?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연결어미도 있긴 있어요. 자, 요거는 뭐라고 이름이? 보조용어. 밥을 뭐 하면서? 먹으면서 있어. 이거 진행이야. 근데 밥을 먹고서 이러면 의고서는 완료야. 됐어? 됐지? 자, 하나만 하고 잡으십시다. 자, 아까 설명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완료잖아. 네. 밥을 먹고 있고, 이게 진행이잖아. 네. 근데 현재 진행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밥을 먹고 있는 중. 있는다 이렇게 하면 돼. 있는다. 그지? 시제를 바꾸려면 요걸 바꾸는 거야. 네. 요거는 뭐라고? 상태를 바꾸는 거고, 동작상을 바꾸는 거. 이해돼? 네네. 그러면 봐봐. 자, 요거 하고, 자, 마무리합시다. 아, 선생님. 그때 그는 밥을 먹고 있었다. 자, 요거 시제는 뭐야? 시제랑 동작상을 보자. 시제는 뭐니? 어시 들어간 거 보니까 뭐야? 과거. 네. 완료야 진행이야? 먹고 있었다니까? 지금. 진행. 합치면 뭐가 돼? 과거 진행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돼? 네. 자, 그럼 요거를 뭘로 바꿔? 현재 완료로 바꿔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있는다. 어이따를 쓰니까 먹고 있는 어버리다나 어이따를 쓰면 돼. 어버리다나 어이따. 먹어? 현재니까 버리다에다가 뭐 붙이면 돼 여기다가. 버린다. 그치? 나 지금 먹어버린다. 그럼 현재? 버리다는 현재가 아니에요. 먹어버리다. 아, 과거. 버리다가 완료. 과거. 현재. 요게 현재. 됐어? 어버리다가 뭐라고? 가버리. 완료. 이렇게 된다고. 어렵죠 이렇게. 막 어버리다라고만 쓰면 안 되는데요? 먹어버리다? 이거 없어도 현재. 원래 선호만 하면 안 쓰면 현재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니? 됐어? 쉽시다.